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혜원이었습니다. KBS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을 두고 미국 내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충돌이 벌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상호 관세가 월권이라면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는 미 의회가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고 정치 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닉슨 행정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처럼 관세 부과 문제로 소송을 당했지만 결국엔 항소심에서 승소했었는데요. 트럼프발 상호 관세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은 베트남 소식 준비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지도자 선출 방식은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대리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따라서 투표율도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5일 목요일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문을 보냈습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며 수교 33년 이래 양국 관계가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계속 발전하도록 함께 이끌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부 장관이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업체들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일부에 대해서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임 바이든 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으며 지난 3월 4일 의회 연설에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며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자 지구에서의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유엔 안보리 10개 상임 이사국이 마련해 상정했고 15개 이사국 가운데 14개 국가가 찬성해 통과가 거의 현실화됐습니다만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의 부결로 한시가 급한 가자 휴전과 기아 선상에 이른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구호품의 대량 반입조는 또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위 해석이가 어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북한군의 쿠르스크 복구 문제와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쇼이구 서기와 김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위기와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주 북한 대사관이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쇼이구 서기는 지난 3월 달에도 방북해 김 위원장에게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슬람 최고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에서 올해의 정기 성지 순례인 하지가 현지 시각으로 4일 시작됐습니다. 매년 이슬람력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치러지는 하지는 무슬림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5가지 의무 중 하나로 가장 성스러운 종교 의식입니다.
사우디 당국은 오는 9일까지 최장 엿새 기간 이어지는 이번 하지 기간 동안에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순례객들이 열사병, 탈수증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에는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순례객에 참여할 만큼 여러 차례 인명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Kill the Bill. 네, 정부 효율부 수장을 그만둔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연일 공격하면서 영화 킬빌 포스터를 자신 X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머스크는 게시물 해서 새로운 정부의 지출 법안은 적자를 엄청나게 키우지 않아야 되고 부채 한도도 더 늘리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라. 그렇게 해서 미국을 파산시키는 것이 괜찮지 않다고 말해라. 이렇게 종료하면서 법안을 죽여라. 킬 더 빌 이렇게 선동하는 글을 올리면서 영화 킬빌의 포스터, 그 우마 서머니 노란색 그 체육복 입고 있잖아요. 그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부채 증가를 걱정하고 있는 제롬 펄 연준 의장의 얘기 그리고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과거에 말했던 영상을 같이 올리면서 미국이 부채의 노예로 가는 지름길로 가고 있다라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SNS상에서 머스크를 팔로우하는 다수의 보수의 지지자들도 머스크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면서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네, 머스크 트럼프 머스크 브로맨스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지금 이제 퇴장을 했지만 머스크가 순식간에 너무 입장이 바뀐 게 아닐까. 맞아요. 단 몇 달 만에 이렇게 두 사람 사이가 확 달라졌나 싶긴 한데요. 외신에서는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 사실상 퇴출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링크 위성 시스템을 국가 항공망에 도입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의혹이 있는데다가 머스크가 추천한 기업인인 제레드 알장만이 나사 국장으로 지명됐다가 철회된 점 이런 여러 가지들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진 것 같다고 짚었고요. 또 하나 사실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놓은 여러 가지 법안이 머스크의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 공제가 깎이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좀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머스크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를 지지하는 여러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랜드폴 상원 의원인데요. 랜드폴 의원 역시 부채 상한을 높이는 것은 반대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는요. 정부 효율부 수장을 지내면서 재정 적자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구조조정까지 했는데 다시 감세 법안을 도입하면서 적자를 늘리겠다. 그럼 지금까지 자신한 일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법안을 공격하는 머스크가 사실상 얼마나 영향이 있겠냐. 좀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라운즈 상원의원은 그가 기업인으로서 정부에 들어와서 도움을 준 거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때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머스크가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에 앞장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130일 동안 활동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임기를 마치고 나서 지난달에 나가게 된 건데 사실 그때 고별식까지 열어줬습니다. 그렇지만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고별식 하고 나서 나흘 만인 지난 3일 날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 엄청나고 터무니없는 낭비로 가득 찬 지출 법안 정말 역겹고 혐오스럽다는 글을 올리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은 지난달 말에 하원 통과했고요. 이 법안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총 5조 달러 이상의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그 저소득층을 지원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일부 비용을 줄이기로 하는 거 있고 또 주정부 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이미 커진 정부 재정 적자를 더 늘리게 될 것이고 결국 미국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의회가 미국을 파산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도대체 몇 번을 말해요? 네.
미국 각지 경제 활동이 지난해 들어서 더욱더 위축되고 있다고 연방준비제도가 진단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가게 이렇게 경제 주체들이 투자와 지출을 줄이면서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연준이 4일날 공개한 경기 진단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이전 보고서 이후에 경제 활동이 소폭 감소했다고 진단했고요. 네. 전반적으로 경제 전망이 이전 보고서에 비교해서 약간 비관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베이지북에 따르면 각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이 나눠서 담당하는 12개 권역 가운데 경제활동이 소폭 증가한 곳은 3곳에 불과했고요. 6곳은 경제활동이 다소 감소했고 3곳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베이지북은 미국의 12개 연방준비은행이 담당한 지역별로 은행, 기업 전문가들이 접촉을 해서 최근의 경제 동향을 수집한 그런 보고서인데요. 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2주 전에 발표가 되는데 연준이 이번 달 17일부터 18일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열고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베이지북에서 네. 관세가 많이 언급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지 관세가 미국 경제에 돋지 않다는 걸 알겠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무려 네. 122차례 등장합니다. 이전 보고에서 이미 많았습니다. 107차례 등장했는데 거기서 더 증가하게 된 건데요. 네.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트럼프 정부 1기 정부 때 당시 2018년 10월 달 베이지북 보면 그때도 트럼프 정부가 사실 관세 부과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관세 언급이 51차례 있었는데 그때와 비교하자면 2배 이상 그러네요. 증가한 겁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라는 건데 불확실성과 관련된 표현도 직전 보고서에서 89번 나왔는데 이번엔 80번 나왔습니다. 연준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고 결국 이것 때문에 기업과 가게가 의사결정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지난 보고서 수준 활동을 보인 가운데 좀 저조한데요. 대부분 구역에서 고용이 정체돼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소비자 지출은 대부분 지역에서 소폭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었고요. 일부 지역은 관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 지출이 오히려 늘었다고 하는데 이건 왜냐하면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미리 가격 오르기 전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물가는 이전 조사보다 약간 올랐습니다. 특히 앞으로 물가 전망에 대해서 연준은 비용과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7일 날 통화정책 회의 기자회견에서 큰 폭의 관세 인상이 지속이 된다면은 물가가 더 오를 것이고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고 실업률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면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좋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옆집 불구경. 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약 2주 만에 다시 전화 통화했는데요. 네. 하지만 통화는 했습니다만 이렇다 할 성과도 없었고 결과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푸틴 대통령 얘기하는 걸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뭐 1시간 넘게 거의 1시간 15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드론으로 공격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되갚아 주겠다고 보복 의지를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뭔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군요. 아 그랬군요. 약간 이 정도에서 대화가 끝난 겁니다. 미러 간의 정상통화가 약 2주 만에 진행이 된 건데요. 네. 트럼프 정부 들어서 벌써 4번째 통화인데 일단 뭐 별다른 예고 없이 통화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군기지를 공격한 것과 양측 모두가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대화였지만 즉각적으로 휴전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공군기지를 공격받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라고 약간 전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드론 동원해서 러시아 그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공군기지를 기습 공격했는데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위 부의장도 그 전날 보복 관심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네. 푸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 전화로 가서 똑같은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만약에 대대적인 보복을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휴전도 사실은 뭐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건데요. 네. 그런데 그런 거는 별 언급 없이 음. 푸틴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 우리는 그걸 몰랐다. 이렇게만 말해서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마치 자신을 방관자처럼 묘사를 했고 네. 러시아의 공격적 대응이 기정사실한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통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당국의 계획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확인했고 결국 통화는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도 뭐 아무런 결과도 없는 그런 통화였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비자도 패스트 트랙. 네. 트럼프 정부가 최근에 유학생과 연구원들의 추가 비자 신청을 중단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네. 그런데 뭐 관광 비자, 유학 비자 마찬가지 포함해서 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으로 당겨주는 놀이동산에서 돈을 좀 더 많이 내면은 줄 안 서고 바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이고요. 트럼프 정부가 $1,000 의료로 137만 원 추가적으로 돈을 내면 비자 인터뷰 예약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현재 미국의 비이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 25만 원 이미 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1,000인 거죠. 내면 줄을 안 서도 되도록 선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빨리 앞으로 당겨주겠다고 하는데요. 빠르면 이 급행 서비스가 올해 12월 달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미 국무부 법무팀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반대나 사법부의 금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정부 입장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걸 돈을 받고 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2023년도 회계연도를 봤었을 때요. 관광 비자가 590만 건 포함해서 총 1,040만 건의 비이민자 비자가 발급이 됐고 또 트럼프 정부가 2월 달에 $500만 의존으로 70억 원 내면은 영주권을 주는 골드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네, 네. 트럼프 정부가 비자를 가지고 장사하는 하는 것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기록 갱신 중. 네. 작년에 일본의 신생아 수가 68만 6,061명으로 네. 1899년 통계 작성 이후 126년 만에 처음으로 7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여성 합계 출산율도 작년에 1.15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9년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백약이 아무것도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그러네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요. 네. 모든 도도 부연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래 현재 인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상은 돼야지 유지가 되는데 네. 이런 식이면 일본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더 낮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한 명이 채 안 됩니다. 네.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7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수가 23만 8천 명, 일본보다도 훨씬 더 적습니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 1명, 인도가 2명 이러니까 중국도 인구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2023년에 일본의 신생아 수가 68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사실 이제 그 전에 예상하기로 2039년에 돼야지 그 정도가 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많이 당겨진 거네요. 14년이나 당겨졌습니다. 네. 일본의 신생아 수가 가장 많았던 때가 1차 베이비붐인 1949년인데요. 그때는 269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4분의 그러네요. 1토막이 된 겁니다. 네네. 도쿄도가 사실은 좀 대도시다 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졌는데요. 네. 도쿄도는 합계 출산율이 0.96명, 한 명이 안 되고요. 한 명 되는 곳이 미야기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사망자 수가 160만 명이 넘어섰는데요. 전년보다 3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망자 수는 점점 많아지고 태어난 아기는 점점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작년에 결혼 건수가 48만 명이어서 네. 전년 대비해서 1만 명 이상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10년여 대비해서 15만 쌍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네. 예.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 맞아요. 심각한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게 영화 대사인데요. 맞아요. 네. 변하더라고요. 뭐 앞에서?
돈 앞에서. 네. 예. 복권 당첨금을 여자친구에게 맡겼다가 예. 빼앗긴 캐나다 남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렌스 캠벨 씨가 지난달에 여자친구인 크리스탈 앤 맥케이와 그 메니토바주 주류 복권 공사를 상대로 해서 500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5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복권 당첨금이 50억 원이었습니다. 50억. 네. 와, 크네요. 작년 1월 달에 편의점에서 이제 로또를 그 복권을 산 건데요. 네네. 남자친구 캠벨이 당시 그때는 여자친구였습니다. 맥케이 씨 연인 사이였는데 네. 캠벨 씨 본인이 지갑을 분실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복권을 여자친구에게 잠깐 보관해줘라고 해서 맡긴 거죠. 복권 이렇게 함부로 맡기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 캠벨 씨가 며칠 뒤에 이제 인터넷으로 자기가 산 복권이 당첨돼서 당첨됐어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캠벨 씨가 맥케이와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전화 걸어서 야 우리 당첨됐어라고 알려줬고 또 인근 마트에서 당첨 사실 함께 확인하면서 영상까지 촬영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권 공사 측에 전화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네. 복권 공사 측 담당자가 캠벨 씨가 지갑을 분실했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그 신분증이. 그쵸. 그게 예. 없는 거죠. 그래서 유효한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당첨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또 때마침 여자친구 맥케이 씨가 신분증이 있었고 복권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럼 여자친구에게 당첨금을 가져가라고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맥케이 씨가 이제 당첨금을 받고 수령을 했어요? 네, 받았어요? 그리고, 네, 받고 기자회견하면서 이 복권은 남자친구 캠벨이 나에게 준 생일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예. 그런데 며칠간 같이 머물렀던 호텔에 여자친구가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참, 돈 결국 앞에서. 캠벨 씨 주장은 네.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같이 있더라. 와, 이게. 근데 이제 뭐 여자친구 얘기는 나는 그냥 이별을 통보했을 뿐이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캠벨 씨 측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고요. 네. 어쨌든 양측 입장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남자친구 주장은 그렇습니다. 맡겼는데 여자친구가 그걸 가지고 근데 예. 떠나버렸다. 이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신분증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사랑이 변했습니다. 예, 돈 그러네요. 앞에서. 큰 액수 앞에서는 사랑이 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네. 되겠습니다. 애들의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패트릭 스웨이즈의 노래 She's Like the Wind 함께 듣겠습니다. She's like the wind through my tree. She rides the night next to me. She leads me through moonlight, only to burn me with the sun. She's taken my heart, but she doesn't know what she's done. Feel her breath in my face, her body close to me. Can't look in her eyes, she's out of my league. Just a fool to believe I have anything she needs. She's like the wind. I look in the mirror and all I see is a young old man with only a dream. Am I just fooling myself that she'll stop the pain? Living without her, I go insane. Feel the breath in my face, her body close to me. Can't look in her eyes, she's out of my league. Just a fool
like the win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는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라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이 대통령이 임명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부가 대통령실의 업무 장비를 모두 치우고 공무원 인력까지 복귀시키고 떠난 데 대해 이는 범죄 행위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대선 패배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다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와 관련해 공론회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혐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베트남 하노이로 가보겠습니다. 주영아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는 그제 대통령 선거 끝나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자, 오늘 베트남의 선거 문화에 대해서 준비하셨는데 베트남도 우리와 같은 직선제인가요? 아닙니다. 이 베트남의 지도자 선출 방식은 한국과는 사뭇 다른데요. 네. 공산당 일당 체제인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국민에게는 지도자 선출 권한이 없고 5년마다 최대 정치 행사로 불리는 공산당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지도자가 결정됩니다. 네. 네, 이 당원 약 500만 명을 대표하는 대의원 약 1,500명이 당 주요 사안을 결정할 중앙집행위원회 인원 약 2,000명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 위원회가 다시 20명 안팎의 정치고관을 추려내고 이후 정치국 위원들이 내부에서 공산당 서열 1위 당 서기장을 뽑는 형식으로 선거가 진행됩니다. 네, 대통령이 아니라 베트남은 당 서기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 같은데 베트남 정치 권력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당 서기장이 국가 서열 1위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 쉬운데요. 네. 베트남의 권력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네, 한국의 대통령과 비슷한 역할을 맡는 국가 주석이 존재하는데요. 네. 국가 주석이라고 하면 어쩐지 서열 1위일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서열 2위로 외교와 국방을 맡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서열 3위인 국무총리가 행정을 맡고 서열 4위인 국회의장이 입법을 맡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앞서 얘기한 베트남 국가 서열 1위인 공산당 서기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궁금할 텐데요. 네. 서열 1위인 당 서기장은 서열 2위부터 4위까지의 임명 제한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그의 뜻에 따라 국가 권력 방향이 정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나요? 네, 지도자 선출 방식과는 다르게 5년마다 진행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1인 1표를 일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요. 네. 사전에 인민위원회에서 받은 유권자 카드를 선거 당일 투표소에 제출하면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투표를 마친 뒤에는 유권자 카드에 완료 도장을 찍어 중복 투표를 막는 방식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네. 저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한데 우리나라 이번에 대선 투표율이 뭐 79.4% 거의 80% 가깝게 나왔거든요. 국회의원 뽑을 때 투표율 어느 정도 나옵니까? 네, 놀랍게도 베트남의 투표율은 거의 100%에 가까운데요. 아. 실제로 2021년 5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치러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99.57%에 달했으며 그 전에 있었던 총선도 99.35%로 사실상 전 국민 투표 수준에 가깝습니다. 와, 거의 100%에 달하는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네, 투표율이 거의 100%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여기에는 베트남만의 독특한 제도가 있어 가능한 부분일 겁니다. 네, 베트남은 적택카드 대리 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베트남 선거법 제7장 69조 3항에는 스스로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없는 유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표를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처럼 직접 비밀 선거를 대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까지 감안한 조항입니다. 네, 본인이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애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보조 투표함과 용지를 들고 유권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투표를 돕는 출장 투표도 허용되고 있는데요. 네.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네. 그리고 장애가 없지만 선거 당일 출장에서 투표를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고 투표를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게 대리 투표를 하게 되면 사실상 비밀 투표 아닌 게 아닌가. 그리고 투표권을 이렇게 위임 받은 사람이 또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 뽑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상 투표권을 위임하는 순간 비밀 투표이기도 어렵고 네. 위임받은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상황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표를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투표를 안 하려면 장문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이 투표 불참이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네. 사유서를 냈다는 자체만으로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대리 투표를 선택하는 쪽이 많은 편인 겁니다. 네, 안 하는 것보다는 대리 투표라도 투표를 하는 게 낫다. 이런 인식이 좀 다른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베트남 선거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베트남 하노이 주영아 통신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노믹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펜타닐 관세 10% 보편 관세에 무역 적자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건데요. 아직은 1심 판결이라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법원이 조목조목 짚은 위법 사유가 꽤나 설득력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어떤 점에서 위법성이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어떤 점이 왜 위법인 건가요? 네,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자면 네. 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세 부과다, 이런 내용인 건데, 이번 판결을 내린 곳은 국제무역법원 혹은 뭐 국제통상법원 이렇게도 부르긴 하는데, 여튼 네. 미국의 연방법원입니다. 그래서 무역이나 관세법과 관련된 분쟁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캐나다와 멕시코에 불법 이민, 그다음에 펜타닐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렇죠. 4월에는 모든 수입품의 10%의 보편 관세, 그리고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의 상호 관세라고 하는 걸 부과를 했는데, 네. 그 조치로 피해를 보는 기업,
그다음에 오리건주 같은 12개의 지방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네. 법정 다툼의 실제 주인공은 이 세 관세의 근거가 되는 국제 긴급 경제 권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뭐 이름에서도 느껴지긴 하지만 급박할 때 써야 되는 법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펜타닐, 보편, 뭐 상호 관세 말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다른 관세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철강, 알루미늄,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관세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관세는 다른 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일단 제외가 됐고 이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을 적용한 이 세 관세만 법정 다툼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어떤 점이 문제인 건가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논리를 되짚어봐야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비상사태다, 미국의 비상사태다라고 할 만큼 큰일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 네. 불법 이민도 그러하고 펜타닐도 그렇고 막대한 무역 적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관세를 때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실무적인 절차는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되는데 근거가 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국가 비상사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대통령이 일단 먼저 비상사태라고 하는 걸 선포를 합니다. 네. 그 다음이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인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 비상경제 조치를 발동을 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을 한 건 수입 규제, 쉽게 얘기를 하면 관세 부과라고 하는 수단인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비상경제 조치를 발동을 하려면 무조건 비상사태 선포라고 하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 패키지인 건데 네. 국제무역법원의 판단은 비상사태는 대통령이 판단해서 선포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마음대로 비상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제한하는 범위 그리고 법에서 의회에서 이 정도의 권한은 위임했다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이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경제 조치를 취할 만한 정도의 비상사태는 아니다. 비상사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데 네. 일단 그것까지는 뭐 대통령의 권한은 인 것 같긴 하다. 대통령이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거까지는 괜찮고 어떤 권한을 넘어선 건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쟁점인 무역 적자인 건데 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앞에 법에서는 대통령이 그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긴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으로 여러 조치를 하려면 법의 조건이 있거든요. 해외로부터 흔치 않고 이례적인 위협이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이 비상 경제 조치를 쓸 수 있다. 흔치 않고 이례적인 위협.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과연 흔치 않고 이례적인 위협에 해당하냐. 네.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동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국제무역법원의 판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구나 무역 적자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법에도 근거가 있기는 해요. 굳이 이 법을 활용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고 물론 이건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판단을 할 수도 있긴 한 게 최근에 무역 적자가 심해진 건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항소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을 가능성도 있는 게 실제로 과거에 그렇게 뒤집힌 사례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 사례를 좀 짚어보죠. 그러면. 1970년대 닉슨 행정부 때 뭐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닉슨 대통령이 1971년에 미국의 무역 적자 그다음에 자본 유출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걸 선포한 뒤에 금태환이라고 하는 걸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모든 수입품의 10%의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피해를 봤던 요시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옷에 쓰이는 지퍼를 수입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닉슨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요시다 인터내셔널이 이겼어요. 근데 결국 항소심이 이걸 뒤집고 닉슨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이번 판결을 이해하고 또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판결이 되는 겁니다. 저희도 짚어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이기게 된 건지 닉슨 행정부가. 일단 오늘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 요시다 케이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917년까지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또 앞으로 가야 되는 맞습니다.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때이고 1917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독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한 뒤에 전쟁에 뛰어들었던 해입니다. 당시에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총칼로만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를 옥죄는 것도 사실 전쟁의 한 양상인 건데 그래서 독일의 제품이 수입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독일 기업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자산도 동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일일이 매번 허락받기가 매우 번거롭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적성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 제재나 혹은 재산권 침해는 대통령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의회의 권한을 위임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이름이 조금 무섭긴 한데 적성국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그렇게만 쓰였으면 되는데 전쟁이 끝나고도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미국 대통령들이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네. 대공황을 명분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국의 은행에 휴업일도 강제로 정하고 네. 금이 부족하다면서 개인의 금 보유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적성국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전시도 아니고 적성국도 아닌 자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냐라는 비판이 당시에도 나왔었는데 네.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다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다른 법을 이용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좀 뭐가 변화가 많았었나 봐요. 그렇죠. 네. 사실 계속 이 적성국 교육법을 미국 행정부가 쓰다가 네. 닉슨 행정부 때 결정타가 나오는 건데 앞서 소개를 했듯이 1971년에 적성국 교육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네. 법원이 닉슨 행정부의 손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자 미국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게 과연 삼권이라고 하는 걸 분립해 놓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폭주하도록 두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었는데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이 적성국 교육법을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1974년에 무역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네. 과도한 국제수지 적자를 볼 때는 150일이라고 하는 기한 내에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법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1976년에는 국가비상사태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할 수 있지만 국회가 이걸 종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제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인공인 1977년에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을 만들어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된 경우에 관세 부과 같은 비상경제 조치를 대통령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법을 만든 겁니다. 네. 핵심은 대통령의 남용을 막고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집어넣은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도 의회가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있는 거였네요.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기는 한데 그래서 네. 실제로 5월 초에 상원에서 이걸 종료하자라고 하는 안건이 표결에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그렇죠. 장악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가 49대 40으로 나왔어요. 공화당 의원 3명이 찬성적으로 붙었기 때문인 건데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관세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뭐 아슬아슬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설사 상원에서 비상사태를 종결하자라고 하는 안건이 통과가 됐고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는 또 의회가 종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법 안에 있다면서요. 종료시킬 맞습니다.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의회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는 게 네. 적성국 교육법과 비교를 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들어간 새로운 법 체계가 만들어진 건 맞는데 그렇죠. 네네. 근데 그 법만 따로 떼놓고 보면 헌법에서 정한 상권 불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의회 견제 장치가 무력화된 사건이 또 터집니다. 1983년에 있었던 차다 케이스라고 하는 사건이거든요. 네. 사건 자체는 사실 관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도계 케냐인 차다라고 하는 인물이 네.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했는데 불법 체류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이민청이 추방 대상자로 지정을 했는데 봤더니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건. 그래서 추방 면제 판정을 내리는데 네. 근데 하원에서 단독 결의로 이 추방 면제 결정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이민법과 관련해서 단독 결정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의회의 주장이었는데 근데 연방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미국 헌법에는 의회의 입법 행위가 효력을 가지려면 상하원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까지 있어야 된다. 이게 일종의 형식 요건 같은 건데 네. 그래서 하원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건 효력을 갖는 입법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눴던 비상사태하고 이 법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민법 케이스긴 합니다만 네. 비슷한 메커니즘의 모든 법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국가 비상사태법도 마찬가지인 건데 법에 넣은 의회 종결 권한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입법 행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효력을 가지려면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차다 케이스로 정립된 판례인 건데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상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를 종결시켰다고 해보죠.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거부권만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대통령이 남용한다라고 해서 기껏 바꿔놨더니 얼마 안 돼서 돌아와 아미타불이 된 셈인 건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 동족수 3분의 2 이상 표를 확보를 하면 밀어붙일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양당 체제인 미국에서는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네. 실제로 이게 발동된 사례가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특별검사법 이런 아주 소수의 사례밖에 없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법원이 문제 삼을 방법이 지금 뭐 없는 게 그렇죠.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 두 번째 소개해드릴 두 번째 쟁점이 매우 중요한 건데 트럼프 네.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는 미국 의회가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게 그 법원의 판단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미국 헌법 1조 1항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입법권은 의회에 속한다. 관세 부과도 입법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입법권을 의회가 법률로서 대통령에게 위임을 하는 건데 네. 다만 이 권한 위임에는 그걸 제한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네. 그냥 대통령에게 주고 싶다고 줘버리면 그럼 안 되죠. 사실 그렇죠.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법률 용어로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비위임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걸 제한하는 기준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설사 모호하게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부가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계속 맞습니다. 제한을 두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어겼다라고 하는 게 국제무역법원의 판단인 건데 실제로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관세도 선언만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입법권의 위임이다. 아, 네네. 자, 그러면 1971년으로 돌아가서 닉슨 행정부 때는 항소에서 이겼잖아요. 행정부가.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요시다 케이스가 이번 판결을 꿰뚫는 핵심이자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가 되는 건데 예. 그 닉슨 행정부 당시에 판결을 내렸던 1심 법원도 이번 1심과 똑같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비위임 원칙이라고 하는 게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근데 항소심에서 이걸 뒤집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무역수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150일 이내라고 하는 아주 제한적인 방법으로 닉슨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위임했는데 위임할 때 제한적인 기준을 뒀기 때문에 요거는 닉슨 행정부가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게 맞다라고 네. 그때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한 없이 그다음에 무역 적자를 보는 모든 나라에게 징벌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 이 요시다 케이스를 아주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다 판례에 비추어 봐도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이런 제한된 기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남용이 맞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잘 따라오셨다면 맞습니다. 항소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기기가 네. 쉽지는 않겠다. 일단 이번 판결문을 보게 되면 네, 제한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뭐 사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를 일이라 장담하기는 예측을, 어렵긴 네, 합니다만 못합니다만. 여튼 겉으로 드러난 법리로만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절대 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관세 부과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랑 또 맞닿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사실 모스크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기도 그렇죠. 했죠. 그래서 이 감세와 일자리 정책을 담은 법안인 건데 네. 근데 감세를 하려면 그만큼 막대한 세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보편 관세 그다음에 상호 관세인 건데 근데 여기서 진다? 그러면 큰일이죠. 트럼프 노믹스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뭔가 크게 반격을 하긴 할 텐데 어떻게 네. 반격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많이 어렵죠. 예, 어렵지만 좀 이해는 많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오늘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 레디컬스의 You Get What You Give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